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민법상 부동산에서 설명을 드렸죠. 자, 민법상 부동산 뭘 이야기합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그런 거죠. 이때 토지 소유권에서 이야기 드렸고, 정착물의 우위라든지 학자의 견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정착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정착물도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착물도 크게 두 가지 나눴는데, 하나는 토지와의 독립물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둘 다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인데 독립물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냐, 일부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냐, 여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독립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독립된 물건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토지와 독립이 됐으니까 토지와 별개로서 거래 대상인 걸 말한다는 겁니다. 즉 토지와 별개로서 거래 대상이 되는 정착물이 뭡니까? 토지와의 독립물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다. 이걸 흔히 우리가 독립 정착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토지의 일부입니다. 일부는 뭡니까? 일체로서 거래 대상이 된다 할 수 있겠죠. 토지와 일체로서 거래 대상이 되는 정착물이 토지 일부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를 어떤지 우리가 종속 정착물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이제 교수님의 견해를 통해서 건물, 담장, 수목, 이들은 모두 어때? 정착물이다 설명드렸죠. 정착물인데 이들이 토지의 독립물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인지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이야기야. 결국 독립 정착물이냐, 종속 정착물이냐, 이걸 구별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A가 토지도 건물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지는데 A가 이 토지를 B에게 양도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B에게 양도한 동시에 건물도 당연히 B에게 딸려가 버리더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가져간다면 건물은 정착물인데, 자, 독립물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입니까? 일부로서 취급된 정착물입니까? 일부로서 취급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사에서는 건물을 뭘로 인식합니까?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다. 즉 종속 정착물, 이걸로 인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땅 사면 당연히 이인한테 건물까지 함께 사는 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예외가 되는 나라다 생각하시고, 우리나라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A가 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건물만 B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란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나라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건물은 정착물인데 토지가 어때? 별개로서 거래 대상이 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은 토지가 어때? 독립물로서 취급되는 대표적인 정착물이다 생각하시면 있어서, 미국, 유럽 등 서구사에서는 건물 뭘로 인식합니까? 토지의 일부로서 인식한다는 이야기. 그러나 우리나라만큼은 토지가 어때? 독립물로서 인식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토지의 독립물로서 취급되는 대표적인 정착물이다. 즉 독립 정착물,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건물이 있다 생각하시면. 따라서 우리나라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어때?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담장입니다. 담장 잡으세요. A가 토지도 담장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이때 A가 이 토지를 B에게 양도했습니다. 양도하면 담장도 어때? 당연히 B에게 어때? 딸려가 버린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담장은 어떠냐? 토지의 일부로서 일체로서 거래되니까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우리나라 경우 마찬가지죠. 이 땅 사면 당연히 담장까지 한꺼번에 사는 셈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담장의 가치는 다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토지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수목입니다. 자, A가 토지도 수목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때 이제 A가 이 토지를 B에게 양도합니다. 양도하면 수목도 당연히 딸려가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목도 정착물인데 독립물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일부로서 취급된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 담장, 수목, 이 세 가지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건물은 토지의 독립물로서
취급되는 대표인 정착물이 되겠고, 담장이나 수목은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 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여튼 우리나라에서 토지와의 독립물로서 취급되는 대표의 정착물, 즉 독립 정착물에 뭐가 있습니까? 건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착물에 대해서도 학습을 조금 했습니다. 네, 자, 문제 보세요. 이제 저희 지금까지 민법상 부동산이다 이 같은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정착물의 가장 대표되는 예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경우에는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건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우리 민법만 따져봅시다. 자, 민법에 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해당되면 뭡니까? 부동산. 그리고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뭐가 됩니까? 동산. 동산. 그럼 우리 아버지 언니가 지금 볼펜 딱 들고 계시네요. 볼펜 들고 계시죠? 그럼 이때 볼펜은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일까요? 동산일까요? 동산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일단 동산도예요. 동산도 내 것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참 알린다는 걸 우리가 어때? 공시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내 것임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된다. 이 같은 걸 우리가 이제 공시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의 원칙이라는 것은 내 것임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자, 동산도 내 것임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되겠지요. 공시원칙은 적용이 되네요. 다음, 토지나 건물 이와 같은 부동산도 돼. 내 것임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되겠죠. 공시원칙은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동산 모두가 어때? 모두가 공시의 원칙은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내 것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것인가? 공시하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공시하는 방법이 있다라는데, 자, 이제 언니가 지금 볼펜을 딱 들고 있으면, 그런데 뒤에 있는 언니한테 이 볼펜 내 거야 하고 이야기했어요. 언니 뭐라 답하십니까? 맞아. 언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볼펜 동사는 가지고 있던 그 자체가 내 것임을 알리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동산의 권리의 공시방법은 바로 뭡니까? 점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점유. 가지고 있던 그 자체가 내 것임을 알리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아마 민법 시간에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 배우실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토지나 건물, 여튼 부동산입니다. 부동산도 내 것임을 알린다는 이야기예요. 알렸는데 어떻게 알겠는가? 내가 그동안 뼈 빠지게 일했으면 돈 좀 벌었어요. 건물을 샀습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서 확산 크게 틀어놓고 외칩니다. 이건 내 거야! 외쳤어요. 그럼 지난 사람이 뭐랍니까? 맞아, 네 거야.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저 새끼 미쳤구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토지나 건물, 부동산 들고 다니면서 내 것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나 건물, 여하튼 부동산은 점이라는 권리의 공시함을 채택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등기라는 권리의 공시함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비교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부동산, 동산 모두가 내 것임을 알려야 한다. 공시의 원칙은 어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만 공시하는 방법만이 다르다 뿐이다. 그래서 부동산, 즉 토지나 건물의 권리의 공시가 뭡니까? 등기, 동산은 뭡니까? 점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유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우리가 그럼 이런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는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일까요? 동산일까요? 동산이지요. 그럼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럼 민법에는 동산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동산 때문에 권리의 공시가 뭡니까? 점유. 그렇지만 이제 자동차에는 개별 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개별 법률이 있다서 개별 법률 명칭까지 우리가 다 학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에는 개별 법률에서 자동차 관리법. 여기에 넣으면 자동차는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사자마자 가장 먼저는 뭡니까? 등록증 발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임을 알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린다. 다음 이제 20톤 이상의 선박이 있어요. 선박, 20톤 이상의 선박이다. 이도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동산. 그럼 권리 공시목이 뭡니까? 점유가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개별 법률에서 선박법이다. 선박 등기법이다. 이런 개별 법률에서 이 또한 선박은 어때? 등기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자동차
자동차. 그리고 20톤 이상의 선박이다. 참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이 두 가지 모두가 민법에 의하면 뭡니까? 동산이에요. 동산. 그렇지만 개별 법률에서 등기나 등록의 권리의 공시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 등기나 등록의 권리의 공시 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권리의 공시 방법과 유사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를 측면에서 부동산에 어때? 준해서 취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 같은 걸 우리가 이제 준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준한다는 이야기는 법률상 의제한다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때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다. 이분은 자,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동산이에요. 또는 동산으로 구성된 일체의 집단들입니다. 예, 그렇지만 개별 법률에서 등기나 등록의 권리의 공시형을 채택함으로써 부동산과 권리의 공시가 유사하다 이런 의미에서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되는 것들이다 생각하시면 돼서 혼동하지 마세요. 자, 민법에서 인정된 부동산 오로지 뭡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에요. 정착물. 그리고 준부동산은 민법에서 인정된 부동산입니까? 아니란 이야기예요. 개별 법률에서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해 주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의부터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민법에 의하면 동산이나 동산으로 구성된 일체의 집단들이에요. 그렇죠? 개별 법률에 의해서 등기나 등록의 권리의 공시형을 채택함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권리의 공시형과 유사성이 있더라. 그래서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되는 것들이 바로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준부동산도 여러 종류가 있죠. 자동차, 이스턴 선박 이외에도 항공기, 다음은 건설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업권 등을 들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공장재단, 광업재단, 업권이다. 이들은 어디에 합니까?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되는 것이야 준부동산이다 또는 의제부동산이다 할 수 있겠는데 이때 재단이란 표현이 있어요. 재단은 일체로 된 집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죠. 동산 또는 동산으로 구성된 일체의 집단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재단은 일체로 된 집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쉬운 예가 공장재단이에요. 여러분이 공장 연상 한번 해보세요. 연상해보시면 공장에 공장에 부지가 있겠죠. 땅이 있다는 이야기. 땅이 있고 공장에 건물이 있겠죠. 또 옆에 창고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장 건물 안에 여러 가지 기계 설비들이 있겠지요. 기계 설비. 그리고 이 공장이 가지고 있는 산업 재산권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산업 재산권도 있다. 그래서 상표권이라든지 실용시장권, 이것은 산업 재산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토지뿐만이 아니라 건물, 기계설비, 산산업 모두 모아가지고 하나의 부동산을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일체로 된 집단, 재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자, 여기는 공장, 재단, 광업재단, 업권 이들은 다 어디에 합니까?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즉 민법상 부동산이다. 자, 이 부분만 가르쳐서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부분만 가르쳐서 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토지 및 그 정착물, 민법상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모두가 같은 의미예요. 됩니다.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 민법상 부동산, 협의부동산 모두가 같은 의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준부동산 여기까지 포함하면 더 넓은 의미가 되겠지요. 이걸 그래서 이제 광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협의의 부동산이다. 이는 뭡니까? 민법. 자, 이와 관련되어 있지요. 다음 준부동산은 개별 법률과 관련이 되어 있다. 모두가 어때? 법과 관련되어 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는 협의의 부동산이나 광의의 부동산. 자, 이들은 다 어디 갑니까?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 준부동산 있네요. 준부동산은
준부동산은 자 협의의 부동산에 속할까요? 광의의 부동산에 속할까요?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죠? 사실 보세요. 예,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민법상 우선 여기다가 준부동산 여기까지 때 포함해서 광의의 부동산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예, 준부동산은 어디에 나옵니까?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되니까 당연히 준부동산 어때? 법률적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구체적으로 자 준부동산 여러 종류인데 세 가지 잘 기하자랬죠. 뭡니까?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이다. 이들은 자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자 이들은 다 어때? 준부동산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협의의 부동산에 속하는 겁니까? 광의의 부동산에 속하는 겁니까?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따라서 예, 자 경제적 개념입니까? 법률적 개념입니까? 법률적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 지난 시간에 예제 하나 풀어드렸습니다. 경제적 개념이 아닌 것 찾겠죠. 답이 뭐였습니까? 공장재단. 공장재단은 어디 합니까? 준부동산이다. 그래서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됩니까? 법률적 개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풀었던 이 예제도 때 사실은 예, 기출된 문제였습니다. 조금 오래지만 예, 기출된 문제 우리가 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법률 개념 2분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잘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봅시다. 교재 보시면 자 30페이지예요. 30페이지 네 번째 챕터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별표 2개 하자 그랬습니다. 2개 넣으시고 양보는 1번입니다. 자, 협의의 부동산이다. 그리고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첫 번째 보세요. 민법 제99조 제1항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협의의 부동산이란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드린 내용이죠.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를 어때? 민법상 부동산이다. 표현했죠. 이 자체가 바로 뭐가 됩니까? 협의의 부동산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다음 동그라미 1번 봅시다. 1번 토지입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분 보세요. 여기 보시면 토지의 구성물이다. 그래서 괄호에 지하수 들어있지요. 자, 이는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그 아랫줄 예, 자 토지 소유권은 예, 그 구성물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어때? 예, 토지 구성 분자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에 어때? 토지 소유권에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토지 소유권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니은번입니다. 미치골 광물이다. 그런데 국가가 광업권을 부여하는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자의 소유권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미치골 광물 이는 예,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치골 광물은 민법상 예, 객체가 될 수 없다 그랬죠. 광업상 광업권에 객체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우에는 토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잘 조심하자 그랬습니다. 자, 미치골 광물 이는 토지 효력이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는다. 잘 기억하자. 다음 동안에 2번 보세요. 2번 정착물입니다. 자, 첫 번째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 뭡니까? 정착물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자, 다음 세 번째 줄 끝부분 보세요. 네, 세 번째 끝보시면 자, 정착물 중에는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정착물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다르죠. 하나는 뭡니까? 토지와의 독립물로서 취급되는 정착물, 즉 독립 정착물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되는 정착물, 즉 종속 정착물이라는 게 있다. 이걸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독립 정착물, 종속 정착물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기억부 보세요. 자, 독립 정착물이다. 자, 토지의 독립으로 취급되는 정착물 대표로 뭘 들었습니까? 건물.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예제 3번 그 아래 보시면 니은번 들어있죠? 니은번 종속 정착물입니다. 대표로 우리 어때? 담장, 수목 이 같은 걸 예로 들었죠. 우리 교재는 어때? 돌담 나와 있죠. 다음 동네 3번 봅시다. 3번 보시면 자,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런데 자, 판잣집, 가시기 수목, 공녀 박스,
비닐하우스 등은 어때? 동사로 취것이 일반적이다. 왜? 쉽게 이동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는 정착물로 보겠다, 보겠다, 안 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뭘 들었습니까? 가해친 수복, 이거 예를 들어 들었죠. 가해친 수복, 이 자체는 정착물로 보겠다, 보겠다, 안 보겠다. 그럼 정착물이 아니라면 뭘로 하겠다? 동사로 간주하겠다. 자,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여러분 교재 3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네, 33페이지는 자, 양으로 2번 준부동산이다 또는 의제 부동산이다 소개되는데 첫 번째 중간쯤 보세요. 네, 첫 번째 중간쯤 보시면 특정의 동산 또는 동사와 일치된 부동산의 집단을 이라고 있죠. 그럼 잡으세요. 자동차, 뭐 항공기 이 같은 경우는 특정의 동산이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공장재단 이 같은 경우는 일치된 집단이 되겠지요. 그래서 특정 동산 또는 동산과 일치된 부동산 집단을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이란다. 준부동산의 성립 요건은 토지나 건물처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공시방법을 갖추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죠. 개별 법률에서 등기나 등록의 권리의 공시방법을 채택함으로써 부동산의 권리의 공시가 유사성이 있다. 이러면서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되는 게 바로 뭡니까?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지요. 동그라 1번 공장재단, 동그라 2번 광업재단, 자, 동그라 4번 선박, 20톤 이상의 선박이지요. 동그라 5번 자동차, 동그라 6번 항공기, 동그라 7번 건설기계, 동그라 9번 업권. 이들이 모두 준부동산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봅시다. 34페이지예요. 34페이지 상담 보시면 양호 3번 광의의 부동산이다. 이는 어때?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예제 5번 한번 봅시다. 예제 5번. 자, 부동산 개념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보세요.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 자산, 생산 요소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자, 여기 보세요. 생산 요소, 자본, 자산이다. 이는 모두가 부동산의 어때? 경제적 개념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다음 보기 2번 봅시다.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말한다. 자, 보세요. 협의의 부동산이다. 자, 이는 뭐랍니까?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 및 그 정착물 말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지요. 다음 3번 봅시다. 자, 부동산과 유산 공시범을 갖춤으로써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자, 부동산과 유산 권리 공시를 갖추었다. 이게 뭡니까? 준부동산이잖아요. 이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3번도 맞는 표현이 되어 있고 4번 봅시다.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 활동의 대상인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잘못된 문장이 되겠네요. 자, 보세요.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이다. 그래서 했죠? 자, 물리적 측면, 넓게 표현하면 기술적 측면을 했죠. 자, 이는 자, 유형적 측면입니까? 무형적 측면입니까? 유형적 측면이다. 그래서 유형적 측면에 어때?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지문에 뭐라 했습니까? 무형적 측면에 부동산을 이래 있죠. 잘못된 표현이다. 이걸 뭘로 바꿔야 됩니까?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지요. 4번이 틀린 문장이다. 할 수 있겠네요. 5번. 토지는 생산대이자 소비재다. 자, 어때? 토지는 생산 요소이면서 소비재다. 설명드렸죠? 맞는 표현이다. 그래서 틀린 문장 그러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예제까지 다 풀어드렸습니다. 다 풀어드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뭡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 부분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을 우리가 정립할 때도 자, 복합 개념 사고기까지서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자. 그래서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 넓게 표현하면 기술적 개념이지요. 자,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 자, 이분들 살펴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라는 겁니다.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구분하셔야 될 용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구분하실 용어 하나인데 이게 이제 바로 복합 부동산이다 이 표현이에요. 복합 부동산이다. 이 표현인데 쉽게 이건 이런 하세요. 부동산이 복합되어 있다. 부동산과 부동산의 결합이다. 이런 의미예요. 결합이다. 이런데 자 보세요.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고 이 토지 위에 정착물인데 반드시 법적으로
별개의 것이 되었는 이야기예요. 그럼 토지와 법적으로 별개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와의 독립물로서 취급된 정착물입니까? 일부러 취급된 정착물입니까? 독립물. 토지 독립물로서 취급된 정착물이다. 그럼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습니까? 건물. 그래서 토지와 건물로 이처럼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경우가 대표인 예가 되겠습니다. 토지와 그 위에는 정착물이 서로 때 법적으로 별개의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별이사. 그렇지만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만큼은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만큼은 일체된 모습으로서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토지와 건물 일체로서 이용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또 토지와 건물 일체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토지와 건물 일체로서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토지와 그 정착물이 법적으로 서로 별개의 것이지만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만큼은 이것들은 일체된 모습으로서 대상이 되고 있을 때 이때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복합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 부동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부동산이다 생각하시고, 이것은 복합 부동산은 이제 부동산 활동상의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같은 말이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죠. 다른 말, 엄연히 다른 의미라는 얘기에서 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건 뭡니까?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이처럼 물리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 측면,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자. 이 같은 인식의 사고가 바로 뭡니까? 복합 개념이고, 다음 복합 부동산 뭡니까? 토지와 그 위는 정착물이 반드시 법적으로 별개의 것이 되어야 된다. 하지만 부동산 활동에 있을만큼은 이 자체 때 일체된 모습으로서 대상이 되고 있을 때 이때를 뭐라 합니까? 복합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연히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난 시험이네요. 지난 시험이 28회죠? 그 지난 시험이 27회예요. 27시험 때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부산 이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 이걸 때 물어봤던 그 같은 적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고, 자, 여러분 교재 이 내용이 23페이지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23페이지 교재 거슬러 가봅시다. 23페이지를 보세요. 23페이지 상담 보시면 양고래 2번 복합 부동산이다 소개되고 있죠. 양고래 2번 옆에다가 별표 하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고래 2번 별표 하나 해두시고 질문 봅시다. 토지와 그 토지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뤄져 활동의 대상 삼을 때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토지와 그 정착물이 법적으로 별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부동산 활동이 있을 만큼은 일체된 모습으로서 대상이 되고 있을 때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는 하나의 부동산으로 거래를 해주며 감정표에서 어때? 일괄해서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이런 게 복합 부동산이다. 이래서 용어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복합 개념이다. 이 표현도 많이 쓰고, 복합 부동산이다. 이 표현도 많이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합 개념 하면 어때? 물리적 측면, 경제 측면, 법률 측면 떠올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복합 부동산이다 하면 대표적으로 뭡니까? 토지와 건물로 쓴 부동산이에요. 이걸 떠올리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1절 부동산의 개념이다. 이 부분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됐고,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2절. 자, 여러분 교재 34페이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복합부동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착물의 종류 이것부터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꿔서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이었어요. 됐습니다. 자, 이제 34페이지는 2절 부동산의 분류다 소개가 되어 있는데, 자, 이번 먼저 개괄적으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분류하는 방법도 아주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다양하다. 근데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즉 올바르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다. 이것 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분류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데, 대표적인 견해가 부동산의 분류 방법도 토지의 분류 방법과 건물의
건물의 분류 방법이다. 그래서 설명하는 게 뭐 대표된 견해가 되겠다는 겁니다. 먼저 토지의 분류 방법입니다. 토지를 분류하는 방법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주로 물어보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먼저 지목에 의해서 토지를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듯이 토지도요, 필지마다 용도에 맞는 이름을 붙여주겠다는 이야기. 이 이름을 뭡니까? 우리가 지목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목.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전, 답, 과수원 이런 용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다 지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는 자, 공간정보법이라는 게 있어요. 약칭으로 공간정보법이다. 이렇게 표현돼.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마르고 닳도록 들으실 법률입니다. 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는 법률, 열 약칭으로 공간정보법이다. 표현합니다. 지금 공간정보법 여기에 나면 지목을 규정하는데 총 몇 개 있을까? 28개의 지목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공간정보법 예를 들면 몇 개의 지목입니까? 28개라는 이야기예요. 28개의 지목을 정하고 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하고 있다 해서 28개의 지목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로 표현하냐? 법정 지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정 지목이다. 자, 법에서 정해놓은 지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간정보법 여기 나면 법정 지목은 모두 몇 개입니까? 28개다. 그럼 28개의 법정 지목으로 전국에 있는 토지를 분류를 해보겠다. 이게 지목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은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또 많이 드실 내용이에요. 그런데 국토의 행 및 이유는 법률이 있어요. 이 공법 대표적인 법률이지요. 이 약칭으로 우리가 이제 국토계획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토계획법. 자, 여기 온다면 용도 지역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다. 네 가지로 구분해서 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자, 먼저 이 문제 이야기합시다. 용도지역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개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크게 네 가지인데 도시지역, 관리지역 이건 더욱더 구분해서 지정하고 있고 도시지역은 더욱더 세분해서 지정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여튼 크게 용도지역은 몇 개가 있습니까? 네 개가 있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튼 용도지역으로 전국에 있는 토지를 분류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 분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부동산 활동 상황에 따라서 토지를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시험 주로 묻는 것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특히 매해마다 빠지지 않고 물어보는 게 바로 뭡니까? 부동산 활동 상황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매해마다 빠지지 않고 묻고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지목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 용도 지역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 이분도 가능없이 묻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빠지지 않고 묻고 있는 게 부동산 활동상에 따른 분류 방법이다 생각하시고 지목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이다. 공시법, 용도 지역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인 공법. 여기 이제 우린 도움을 받기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래서 일일 과정은 이 두 가지는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넘어갔는데 3, 4월, 5, 6월 과정은 다시 또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왜? 전부 다 1, 2차를 동시에 공부하신다면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2차 과목에서 공시법, 공법에서 더 세부적으로 배우니까. 그래서 또 1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 위해서 제가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본 1, 2에서는 부동산 활동했던 분류 방법, 이분 집중적으로 이야기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재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면 이제 34페이지 봅시다. 자, 1번 챕터 토지의 분류다 나와 있지요. 이때 1번 챕터 옆에다가 옆에다 별표 9개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별표 9개짜리. 1번 챕터 옆에 별표 9개다. 그럼 자, 결국 이 세 가지를 모아가지고 최근 5개월 동안 9문제 연관서 출제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별표 9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9개 해놓으시고
자, 이제 양골의 1번 봅시다. 양골의 1번. 네, 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는 법률상의 분류다 나오는데, 이때 법률 명칭이 뭡니까?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는 법률이죠. 이걸 약칭 우리가 공간정보법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보시면, 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는 법률에서는 그 아래줄 각각의 토지마다 용도에 따라 이름을 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한 토지에 붙여진 이름을 뭘 한다? 지목이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맨 아래줄 보세요. 모두 몇 개입니까? 28개로 구분된다. 그래서 현재 법에 정해놓은 법정 지목 모두 몇 가지가 있다? 28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측 페이지 보세요. 우측 페이지 보시면 양으로 2번 국토행위 및 이런 법률에 따른 분류다 소개되는데, 자, 이걸 약칭 우리가 국토계획법 이렇게 지금 표현했던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동그라 1번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죠. 크게 몇 개로 구분하고 있다? 4개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첫 번째 보세요. 전 국토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4개의 용도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크게 4개 용도지 구분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다. 그래서 첫 글자 따서 무조건 외우셔야 될 부분이에요. 도관농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관농자다. 자, 다음 양호 3번 봅시다. 양호 3번 이제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 용어다. 이분이 결국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동산 활동상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이다. 이 내용이에요.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파트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어요. 여기도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용어가 하도 많기 때문에 하나씩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신가? 유사어끼리 모아가지고 학습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유사어끼리 모아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먼저 여기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뭐 대지다, 택지다, 부지다. 자, 이런 용어 어때?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정리할게. 대지, 택지, 부지,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여기 봅시다. 이제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있어요. 건축이 가능한 토지다. 그럼 건축이 가능한 토지도 용도가 아주 다양하겠지요. 그럼 용도가 다양한데 그 중에 주된 용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용도가 아주 다양한데 주된 용도는 3가지입니다. 먼저 주거용, 다음은 상업용, 다음은 공업 용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용도도 아주 다양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주된 용도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다 생각하시고, 이때 이제 자, 주거용, 상업용, 공업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토지의 법정 지목이 뭘 것인가? 이걸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법정 지목. 그래서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법정 지목이 뭡니까? 대입니다. 자, 대 한 글자예요. 자, 한문을 써보면 이러겠습니다. 자, 아래 어때? 흑토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흑토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때 흑토자 들어가는데 훈음을 달아보면 터전할 때 터대 이런 의미예요. 터전할 때 터대자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거용, 상업용으로 쓰인 토지의 법정 지목 뭡니까? 대 한 글자예요. 한 글자. 대지라는 법정 지목은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대지는 우리끼리 붙여놓은 말이고, 법에 정한 지목은 딱 한 글자예요. 뭡니까? 한 글자다 생각하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대체로 이제 아파트 단지에 거주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아파트 단지 자체가 하나의 필지입니다. 하나의 필지니까 하나의 지목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 단지의 주된 용도는 뭡니까? 주거용이잖아요. 그럼 지목이 뭐가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등기부 딱 떼보시면 내가 101동 101호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01동 101호 등기부 딱 떼보면 지목이 뭐라고 합니까? 한 글자 딱 돼 있다. 한 글자. 자, 그래서 법정 지목은 뭡니까? 대지란 법정 지목은 없다 그랬어요. 법정 지목은 한 글자 대다 생각하시고, 공업 용도로 이용 토지의 법정 지목은 어때? 공장 용지다. 이렇게 보시면 됐네요. 공장 용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건축이 가능한 토지지만 법정 지목이 대인 이 토지만 모아가지고, 법정 지목이 대인 이 토지만 모아가지고 부동산 항목상 어때? 대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대지. 한번 써보면 역시 대자 써서 대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는 이제 법정 지목이 어때? 대인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 지목 관계없이 이제 건축 가난 토지를 어때? 다 모아버렸습니다. 이처럼 이제 건축 가난 토지를 다 모아놓고 건축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대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축법상 대지 표현인데 이때 대지도 한문을 써보면 역시 어때? 터 대자 써서 대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때 대지와 이때 대지는 의미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한글 한문이 똑같아요. 어떻게 그러시까? 지문을 보고 구별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때 응용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필요한 부분이다. 여하튼 우리는 오늘 터 대자 쓰는 대지 여기는 두 가지 의미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 또 하나는 건축법상 건축이 가난 토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터 대자 쓰는 대지를 배웠어요. 대지 두 가지 의미 있죠. 하나는 뭡니까?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 또 하나는 건축법상 건축이 가난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보세요. 현재 이처럼 주거용, 상업용, 공업 용도로 이용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 용도로 이용을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감정평가상 용어로서 뭐라 표현하시가? 택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택지의 주된 용도는 세 가지네요. 뭡니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현재 주거용, 상업용, 공업 용도로 이용되어 있거나 이용을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를 뭐라 한다? 택지.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택지 조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택지 조성되면 거기 뭐 들어섭니까? 아파트 단지 들어서잖아요. 또 상가건물 들어서죠. 그래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도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택지의 주된 용도는 주상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있습니다.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있다. 자, 그래서 하천 부지라든지 철도 부지, 수도 부지 등등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있다. 이때 건축 가능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 불가능한 토지 모두 모아버립니다. 자, 이걸 모두 모아서 아주 포괄적인 용어로서 우리가 뭐라 표현할 것인가? 부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 가능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 불가능 토지 다 모아가지고 이걸 다 모아서 아주 포괄적이어서 부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보세요. 공업 용도로서의 이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업 용도로서의 이 토지는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법정 지목은 공장 용지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공업 용도로서의 이 토지는 택지는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그럼 공업 용도로서의 이 토지는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인 대지 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택지는 포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관계를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제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 이걸 우리가 대지 이렇게 표현했죠?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 이보다는 택지가 더 넓은 개념이 되겠고, 택지보다는 어떻습니까? 부지가 더 넓은 개념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터 대자 쓰는 대지, 택지, 부지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 35페이지 동그라미 1, 2,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1번. 자, 기억번 두 번째로 보세요. 두 번째 보시면 감정상 용어로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 토지를 뭐라 합니까? 택지. 그 택지의 주된 용도는 뭡니까? 주상공이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동그라미 2번 봅시다. 2번. 자, 일정한 용도의 지원 토지를 뜻하는 것으로서 끝부분 도로 부지, 하천 부지, 철도 부지 등이 있다. 아주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부지 이렇게 표현했다는 이야기예요. 동그라미 3번. 자, 대지입니다. 한문 잘 보세요. 터 대자 쓰고 있죠? 자, 터 대자 쓰는 대지다. 그런데 첫 번째로 건축법상 대지는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될 토지다. 그리고 건축이 가능한 토지. 이걸 건축법상 용어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대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오늘 하나 배웠는데 우리 교재는 안 나와 있죠.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를 뭐라 한다? 대지. 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그림 한번 봐보세요. 그 아래 그림 보시면, 자,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다. 대 나와 있잖아요. 대. 그럼 법정 지목이 대다. 이 부분보다는 택지가 더 넓은 개념이죠. 택지보다는 어떻습니까? 부지가 더 넓은 개념이다. 이걸 표현해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5번이에요. 5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은 자, 우리가 이런 자리 봅시다. 자, 여기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자, 여기에 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자, 이분이 A 소유의 토지가 되겠고, 다음, 자, 이 부분이 B 소유의 토지다. 다음, 자, 이 부분이 C 소유, 이분은 D 소유, 이분은 어때? E 소유의 토지란 이야기예요. 이때 여기는 이제 C 소유의 이 토지를 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C 소유의 이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를 봅시다. 자, C 소유의 이 토지를 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이 토지는 어때? 남의 땅에 둘러싸여 있지요. 그럼 둘러싸여서 도로에 접수되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에 어떤 접점을 갖지 못하는 이 토지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맹지, 눈물을 따라서 맹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맹지. 그럼 맹지는 자, 도로에 접수되면 없기 때문에 원칙으로 건축상 건축물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맹지는 거래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시향성이 아주 낮다는 겁니다. 대충 가격도 아주 낮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개념만 잘 정리하세요. 자,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에 접수된 어떤 면도 갖지 못하는 이 토지를 뭐라 합니까? 맹지. 자, 교재 봅시다. 교재 보시면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떠한 접성에도 갖지 못하는 토지다. 맹지죠. 그 부분 건축법에 의하여 건물로 세울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게 원칙이란 이야기예요. 원칙. 그리고 그 아래 그림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그리는 이 그림이에요. 그럼 자, 여기서는 C 소유의 이 토지가 뭐가 되는 겁니까? 맹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자, 다음 동그라미 6번. 그리고 7번 모아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필지와 획지. 자,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건 우리가 생각합시다. 이처럼, 자, 24번지다. 이렇게 해서, 자,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이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자, 24번지다. 하나의 지번이 부여했으니까, 부여된 지번대로 어떻습니까? 등록하면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등록합니다. 이처럼, 등록에 단위가 되는 개념이 바로 뭡니까? 필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이도 하나의 지번이었으니까 부여된 지번대로 등록하면 되겠다. 이 자체가 뭡니까? 하나의 필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된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처럼 자, 25번지다. 해서 또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이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25번지다. 그래서 또 하나의 지번이 이 토지다. 그럼 이 토지도 하나의 지번이 부여했으니까 부여된 지번대로 등록하면 되겠지요. 따라서 이도 뭐가 됩니까? 하나의 필지가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이 사례 보니까 자, 이도 하나의 필지가 되는 것이고, 자, 여기는 이도 이도 자, 하나의 필지가 된다. 할 수 있겠죠. 두 개의 필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필지라는 것은 자, 하나의 지번이 부여돼서 등록의 단위가 되는 개념이다 생각하시고, 주어진 건 필지는 어떻습니까? 면적 단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면적 단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필지가 만약에 면적 단위라면 모든 필지의 면적은 같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아파트 단지 자체가 하나의 필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아파트 단지 면적이 다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필지마다 면적은 다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필지는 면적 단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등록의 단위가 되는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자, 이 사례 보니까 자, 이도 하나의 필지고 이도 하나의 필지죠. 두 개의 필지라는 이야기예요. 두 개의 필지인데 두 필지가 대체돼 가격이 비슷하더라. 그래서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인조로 두 필지를 이렇게 묶어버렸습니다. 인조로 두 필지를 이렇게 묶어놓고 자,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할 것인가? 획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획지. 그래서 이제 획지라는 자, 가격 수준이 유사한
가격순이 어때? 유사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이것은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를 따라서 땅값이 비슷한 지역을 묶어보니까 인조로 돼. 이렇게 묶이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렇게 묶어놓고 이걸 필지합니까? 획지합니까? 획지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용어만 잘 정리하세요. 자, 하나의 지번이 보이는 토지로서 등록의 단위가 되는 게 뭡니까? 필지. 가격순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를 뭐랍니까? 획지. 이렇게 표현한다. 그럼 자, 이 사례보니까 필지는 2개였지요. 획지는 몇 개입니까? 하나. 그래서 2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되는 사례가 된다.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필지가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획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이런도 용어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교재해 봅시다. 교재해 보시면 동그라미 6번. 자, 두 번째를 보세요. 두 번째는 자,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다. 이걸 뭐라 합니까? 필지. 동그라미 7번. 두 번째로 끝부분 보세요. 가격순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뭐라 합니까? 획지. 그래서 용어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 시간에 이제 부동산 활동사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에서 여러 가지 토지 용어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몇 가지 지금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 대자 쓰는 대지, 택지, 부지에서 이야기 드렸죠? 다음은 맹지에서 이야기 드렸고, 다음은 저희들이 필지와 획지, 이불 말씀드렸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또 용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합니다.